가장 최고의 복수는 그냥 내가 잘 사는 것이란 말이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정도는 흐르게 해줘야 진정한 복수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쓰레기 같은 전 남편에게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속 시원한 사이다가 예정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글솜씨 없는 40대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려요. 사실 결혼 전까지 저는 나름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공부도 곧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기업에 들어갔죠. 탄탄대로였던 제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예요. 남편은 같은 회사 상사였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어요. 일도 잘하고 또래 남자들과 달리 진중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죠.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 제 마음을 숨기려고도 해봤는데요.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연말 회식날 술김에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왠 줄 아세요? 차라리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어리고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이유로 까인 거라면 납득했을 텐데, 글쎄, 제가 자기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미 씨네 집 좀 살죠? 입고 다니는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메이커던데 우리 회사 월급으로는 그런 사치 부리는 건 무리잖아요.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뭐 그런 거죠? 네? 아닌데 전부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따로 생활비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국 미희 씨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월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난요, 부모님이 과소원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달이 용돈 보내드리고 어디 아프시다 하면 병원비 보내드리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죠. 우린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만나봤자 결국은 끝이 보일 거예요. 단박에 거절당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서 포기하려고 해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잊으려 애썼지만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의 모습이 눈에 밟히고 같은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 보죠.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가 어느 날 제게 소개팅을 권하더군요. 아니 미희씨, 성대리님은 그만 있고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직장도 탄탄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싫다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권해서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차마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개팅남을 거절하고 돌아오던 길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한달음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네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대뜸 역정을 냈어요. 아니,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그렇게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미 씨한테는 사랑이 그렇게 쉬워요? 네? 아니, 그야 저는 대리님 포기해야 되니까. 왜 포기하는데요? 사람 마음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나 포기하지 말아요. 남편은 강한 힘으로 저를 잡아 끌었고요. 순식간에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죠. 질투가 사랑의 큐피트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이좋은 부모님 덕분에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던 저로선 꺼릴 게 없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혹시라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네요.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집안도 기운다는 게 그 이유였죠. 남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매번 만날 때마다 고기며 꽃 같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서 무려 5kg 감량을까지 했죠. 그 결과 엄마는 조금씩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여전히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못을 박으셨죠.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운명은 남편의 편이었던가 보죠.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배가 당겼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관계를 맺을 때마다 꼬박꼬박 피임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낳긴 낳아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에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두려운 마음에 남편 앞에서 엉엉 울기까지 했죠. 자기랑 잠자리 할 때마다 조심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안 그래도 아버지 우리 결혼 반대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야, 세상에 100% 완벽한 피임법은 없어. 결국 생길 애는 생기게 되어 있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양가 부모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자. 우리 성인이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는 사이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치만 아버지가 과연 허락하실지. 그럼 그땐 내가 너 데리고 나와야지. 뭐? 나더러 부모님하고 연을 끊으라는 거야? 걱정 마.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어. 결국 허락하실걸? 그리고 설사 허락 안 한다고 해도 어떡해. 미, 너 설마 이미 생겨버린 우리 애기를 지우겠다는 건 아니지? 그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던 남편은 혼전 임신이 오히려 기꺼운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용기를 내 친정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고요. 약간의 진통이 있긴 했지만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죠. 남편과 함께 식장에 들어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빠르게 불러온 배 때문에 예쁜 신부가 되는 건 포기해야 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었죠. 막힘없이 쫙 펼쳐진 버진 로드처럼 앞으로의 제 인생도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어요. 애초에 첫 발을 잘못 내디뎠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육아와 살림도 나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어쩌다 다툼이 생겨도 대부분 져줬죠. 부부 사이가 삐걱이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얘기하셨는데요. 그해 과수원 농사가 흉작이었다거나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봐야 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돈을 달라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 노른빚까지 자식에게 갚아달라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요. 시아버지는 고향에서도 소문난 노름꾼이었어요. 농산일 쉴 때마다 지역 여기저기에서 비밀리에 열리는 불법 도박판을 쏘다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노름빚을 갚기 위해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은 물론이고 결혼 반지까지 팔아치워야 했고요. 남편 역시 어렸을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결혼 이후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졌던 거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돈은 그 액수가 줄기는커녕 나날이 커지기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노름빚만큼은 갚아주지 말라고 얘기해봐도 아무 소용없더군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외면할 수 없다며 늘 시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 남편이 그러는 것도 결국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보니 결혼 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 친정에서 시시때때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희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시아버지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셈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 더는 돈을 보내지 말라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죠. 더는 우리 부모님께 손 벌릴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도 생활비 부족할 때마다 쓰던 아버지 카드도 반납했으니까. 뭐? 왜 그랬어? 내 월급만으론 생활하기 빠듯한 거 뻔히 알면서. 남편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식구가 살기 무리일 정도는 아니었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만 보내주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당신이 아버님 노름빚만 안 갚아줘도 충분할걸? 나도 안 보내고 싶지. 근데 자식 된 도리를 어떻게 외면해? 당신이 계속 그렇게 돈을 주니까 노름을 못 끊으시는 거 아니야. 진짜 자식이라면 어떻게든 끊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쨌든 앞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도 친정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릴 거야. 우리 아버지 돈으로 효자 행세하는 거 이제 그만해. 뭐? 장인어른 돈으로 효자 행세라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은 단단히 기분이 상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확실히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장 시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버리면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반찬 가짓수부터가 확 줄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보내주지 않을 수밖에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제 얘기를 꺼냈는지 나중엔 저한테까지 연락해 모진 소리를 쏟아내더군요. 세아가, 네가 뭔데 재민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아들이 아버지 빚 갚아주는 게 당연한 도리지. 당장 이번 달 이자를 못 내서 통장이 막히게 생겼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부잣집 딸이라 허락해준 건데 왜 돈 가지고 째째하게 난리야? 생활비가 부족하면 재민이 바가지 긁지 말고 너희 친정에 손 벌리면 되는 일 아니냐? 너네 집안엔 똥을 돈으로 닦아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살면서. 저희 친정까지 운운하는 시아버지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버님, 더는 저희 부모님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집에 돈이 얼마든 그걸로 아버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너희 친정 돈으로 내 빚 갚아달래? 그이 월급으로 아버님 빚 갚아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럼 결국 저희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되니 그게 그거죠. 그래요.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노름빚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아버님 빚 갚아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남편한테 노름빚 갚아달라고 더는 손 벌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당장 이번 달 이자 안 갚으면 김씨 그 양반이.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아버님 빚은 아버님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희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해야 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기에 후회는 없었네요. 남편에게도 한 번 더 단단히 주의를 줬고요. 그 뒤로 다행히 시아버지는 노름판에 발길을 끊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 아무도 끼워주지 않은 거죠. 혹시라도 불법 금융에서 사채라도 쓰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다행히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네요. 아가, 네 덕분에 그 영감이 요즘은 노름을 안 한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어머님. 아니야, 그전까지 영감이 우리 집 독불장군이었거든. 나도 재민이도 꼼짝을 못했지. 네가 이렇게 단단하게 맞서주니 그 인간도 이제사 제어가 되는구나. 세아가 네 덕분에 우리 집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
시아버지가 노름을 끊고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남편과도 더는 싸울 일이 없었죠. 시아버지에게 돈 보낸 것만 빼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롭던 나날들도 잠시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였죠.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아버지는 도무지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요. 결국 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 과정에서 집안은 당연히 풍비박산이 났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죠. 몰랐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라 아버지 회사에도 제법 빚이 쌓여 있었더라고요. 친정재산과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건 땡전 한 푼도 없었네요. 그나마 친정엄마가 지낼 집 한 채 건진 게 다행이었죠. 제게 큰 의지처였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건 남편의 확 달라진 태도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제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까지 우습게 여기더군요. 이제 더는 떨어질 떡국물이 없다 이거였죠. 장인어른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업 망하기 전에 미리미리 딸자식한테 좀 넘겨주지. 이게 뭐야? 장인어른 돌아가시고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은 대놓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뿐인가요? 친정엄마 생일에 용돈 좀 드린 것 가지고도 그렇게 트집을 잡더군요. 예약한 식당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죠.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될 거 가지고 뭐하러 식당을 가? 집에서 먹으면 결국 엄마가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되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일인데 밥 정도는 편하게 먹어야지. 그럼 좀 저렴한 곳에 가든가.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면 되지. 뭔 놈의 한정식집을 예약까지 해서 가. 자꾸 왜 그래?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때는 더 비싼 데 갔잖아. 그게 이거랑 같아? 내 돈으로 가는 건데? 뭐? 내 돈? 그래. 당신이 결혼하고 뭐 10원 한 장이라도 스스로 벌어본 적 있어? 내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이젠 자기 엄마 생일까지 기분 내려고 하니 원? 결국 그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긴 먹었는데요. 눈치가 보여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태도가 변한 걸 느끼면서도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믿는 수밖에요.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제게 더 무심해졌고요. 사소한 일로도 쉽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친정이나 제가 쓰는 돈에 예민해졌죠.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그러더군요. 당신 오늘 점심에 뭘 먹은 거야? 만 얼마가 긁혔다고 문자 왔던데. 그거 아린이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짜장면 한 그릇에 만 얼마가 나와? 아린이 것만 시킨 게 아니라 내 것도 시켰으니까 그렇지. 아린이가 탕수육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 시키고. 그러자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긴 한숨을 쉬더군요. 참나. 남편은 밖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죽어라 뺑이 치고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었다? 제가 뭐 허구한 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거라면 억울하진 않겠어요. 삼시세끼 늘 집밥만 먹고요. 그날 어쩌다 한번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켰던 거거든요. 거의 몇 달 만에 시켜 먹은 거잖아. 무엇보다 아린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은 건데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왜 그래? 한 그릇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애 것만 시키고 당신은 먹지 말든가. 당신 집안 망한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부잣집 딸처럼 철없이 굴 거야? 정신 차려.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친정에 도움받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손 벌리던 남편이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다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네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모르게 흥청망청 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당신 앞으로 매주 나한테 가계부 보여줘. 뭐?
당신한테 지금 가계부 검사를 받아라 이거야? 아니,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해. 그냥 미리미리 소비 내역 공유하자는 거지. 그럴 거면 그냥 당신 돈은 당신이 써. 아린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이젠 나도 일할 테니까. 제 단호한 말투에 남편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당신한테 뭐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아니, 나 다시 일하고 싶어졌어. 말리지 마. 저는 남편이 벌어온 돈 쓰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요. 이 현실의 벽은 너무 차가웠어요. 애딸린 경력 단절료를 받아줄 회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결국 눈을 낮춰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몸도 힘들고 그리 큰 돈을 벌 수도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는 있었죠. 딸의 예쁜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어렵사리 적응해가며 일하던 그쯤 시부모님 과수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애써 키운 과일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 팔면 오히려 유통 마진 때문에 손해가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농가에선 사실 흔한 얘기였죠. 그래서 팔기보단 그냥 죄다 폐기 처분하는 걸 택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시부모님 역시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렸어요. 1년 내내 피땀 흘리며 키운 과일을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 과일을 활용한 간식 개발을 시작했어요. 잼이나 청 같은 건 기본으로 두고요. 특별히 과일칩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죠. 그쯤에 또 웰빙이 유행 중이었거든요. 유통비가 들지 않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 소량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손해를 줄이면서 작게나마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처음엔 시범적으로 조금씩만 만들어 인근 시장과 온라인에 몇 개씩 내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건강 간식으로 홍보한 과일칩과 천연 벌꿀을 쓴 과일청의 주문량이 점점 늘어났죠. 운 좋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까지 됐고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네요. 시부모님은 몹시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고맙다 어머마. 너희 시아버지 노름 끊게 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큰 돈까지 벌게 해주다니. 네가 시집 온 뒤로 집에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어머님, 그럼 웃으셔야죠. 왜 우세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 나이가 드니까 주책맞게 눈물만 많아져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시아버지 역시 며느리 덕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며 신나하시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고마워 여보. 우리 부모님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느꼈어.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나, 그걸 이제 알았어? 아니, 진작에 알고 있었지. 그동안 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운한 일 많았을 텐데.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의 식품 사업은 나날이 커져갔고요. 결국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회사 명의는 시아버지 앞이었지만 사실 시아버지는 과일 농사 외엔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결국 저와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돕게 됐어요. 남편은 주로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힘썼고요. 저는 신제품 개발에 열을 올렸네요. 가족의 노력으로 회사는 점점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억대 매출을 찍으며 직원도 대규모로 채용했고요. 어느덧 업계에선 제법 이름 있는 회사가 됐죠. 하지만 환한 빛 뒤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시아버지가 다시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다시 예전처럼 노름판을 기웃거리게 된 거예요. 남편 역시 말썽을 부리긴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몇 억짜리 외제차를 뽑아버리고요.
명품 시계에 가방에 온갖 사치를 하기 바쁘더군요. 처음엔 그래 성공했으니 그만큼 누리고 싶겠지. 조만간에 제정신 차리겠지 하고 놔뒀는데요. 점점 그 도가 지나치기만 하더군요.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먹는 술과 밥도 전부 본인이 다 계산하고요. 툭하면 백화점에 가서 돈을 쓰는 통에 VIP로 등극했죠. 저희가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재벌이 된 것도 아닌데 남편 혼자 한 달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쓴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하루 날을 잡고 남편에게 말했네요. 여보, 당신 말이야. 오늘 백화점에서 또 카드 긁은 것 같던데 맞아? 그 골프채랑 옷 몇 벌 샀어. 상식이 자식이 하도 필드같이 돌자고 난리를 쳐서 얼마 전에 등산한다고 장비 싹 다 맞춘 지 얼마나 됐다고. 등산도 할 거야. 운동 이것저것 하면 좋지 뭘 그래.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이번에 또 시계 샀더라? 우리가 갑부도 아닌데 명품 시계가 뭐 그리 많이 필요해. 애초에 당신 시계 별로 차지도 않잖아. 그만 좀 해. 내 돈 내가 벌어서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그게 어떻게 당신 돈이야. 회사 돈이지. 그래 회사 돈이지. 근데 그 회사가 누구 건데? 우리 아버지 회사 아니야? 심지어 아버지는 농사나 짓지 실질적인 일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돈을 그렇게 펑펑 쓰면 그만하라고 했지. 예전처럼 내가 처가에 손 벌리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아직도 당신 부모님 앞에서 비빌대던 그때의 그 성재민 같아? 몰랐는데 남편은 결혼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친정엄마에게 돈을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했던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저희 친정에게 일종의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더군요. 나 참, 내가 옛날처럼 장인어른 돈으로 부족한 살림 메꾸는 것도 아니잖아.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난리야 난리가. 회사 돈이 당신 돈이기만 해? 이 집 모양인데 아버님에서 그렇게 키운 건 나야. 참나, 초창기에 아이디어 좀 낸 거 가지고 언제까지 올고 먹을 거야? 남편은 시종일관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기만 했고요. 저도 감정이 상해 공격적으로 대응했죠.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함께 있을 때 웃는 날보다 다투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해봤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인지 사이는 계속 멀어지기만 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봉합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렸네요.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는데요. 늘 부드럽고 차분하던 목소리가 그날따라 심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놀란 제가 먼저 물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어머마. 한참의 머뭇거림 끝에 시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범 말이다.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일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되물었죠. 말도 안 돼요. 그 이가 다른 여자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나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실은 한두 달 전에 시내 나갔다가 재민이 그놈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불러다 추궁하니 인정하더구나. 근데 이놈이 헤어지라고 해도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금방 정리하겠다더니 계속 질질 끌기만 해서.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초조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나와 한참을 앉아 있었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게도 처음엔 딱 잡아댔다던데 제가 묻는다고 고지고대로 말해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일단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확인해봤죠. 설마 했는데 사진첩에 웬 어린 여자와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더군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별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저한테 의심을 살까봐 그 여자 번호를 김 사장이라고 저장해 놓고요. 보고 싶다는 둥, 오늘 밤 기대하라는 둥 온갖 더러운 문자를 주고받았더군요. 심지어 저와 이혼을 요구하는 상간녀에게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의 배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니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무 허무했죠.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지던 것도 잠시,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뿐 아니라 어린 딸아이마저 배신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주겠다 결심했죠. 며칠에 걸쳐 원대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남편을 파멸시키면 필연적으로 그 가족들도 다치게 되는데 시아버지야 아무 정이 없다 해도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집 온 이후 늘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던 분이었으니까요. 때마침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 좀 어떠니? 재민이하고는 이야기해봤고? 아직이요, 어머님. 그이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 몰라요. 오늘도 아마 그 상간녀 만나러 갔을걸요? 제 자주 섞인 웃음에 시어머니가 긴 한숨과 함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휴, 바람기도 유전이 되는 모양이지. 어쩜 네 시애비 하는 짓이랑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네? 그럼 아버님도... 그래, 젊은 시절엔 하루가 멀다고 여자를 바꿔댔지. 늙어선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사업하면서 만난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더구나. 이놈의 영감탱이가 늙고 힘이 없으니 여자 안 붙는 거 하나는 좋았는데 돈 좀 만지기 시작하니까 몹쓸 버릇이 도진 거지. 부전자전이라고 시아버지 또한 남편과 다를 게 없는 종자였어요. 시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던 시어머니의 눈에 일순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아유, 늙어서 주책이다. 지금 네 속이 아닐 텐데.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 어머마. 남편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심지어 시부의 외도마저 평생 꾹 참고 살았다니. 같은 여자로서 이대로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쭉 참고 사셨던 거 알아요. 이 기회에 저랑 같이 그 지긋지긋한 성씨 부자에게서 탈출해보지 않겠어요? 탈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용기 내서 같이 이혼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어요. 그 나이대 분들이 다 그렇듯이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눈치였죠. 아이고, 난 됐다. 다 늙어서 무슨. 너라도 더 늦기 전에 갈라서거라. 시애미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넌 재민이 그놈한테 너무 과분한 애야. 꼭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 만나거라. 그럼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저 혼자선 안 돼요. 어머님도 같이 용기를 내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는데요. 계속된 설득에 마침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차피 시아버지에 대한 정은 진작에 떨어진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세운 계획을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저희 고부는 은밀한 공모자가 됐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남편은 역시 양반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갑자기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참 오랜만이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는데 도무지 식욕이 들지 않아 샐러드만 깨작거렸죠.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이 본인 입에 음식을 우겨넣기 바빴는데요. 도대체 이런 남자와 왜 결혼했을까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더군요. 후식이 나올 때쯤 남편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어요. 저기 여보, 당신도 느끼겠지만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진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잠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다른 여자 생겼니? 아니 다른 여자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나도 일에 너무 바쁘고 당신도 그렇고 아무래도 서로 소홀해졌잖아. 상간녀를 숨겨둔 주제에 뚝 시치미를 떼는 남편이 어찌나 증오스럽던지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숨긴 채 태연하게 입을 뗐어요. 중언부언 혓바닥이 기네.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 나야 못할 것도 없으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진짜? 당신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진작에 서로 연애 감정도 부부로서의 정도 사라진 지 오랜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도 못할 짓이잖아. 잘 됐네. 서로 생각이 일치한다니. 그럼 바로 이혼 서류 뽑아 올 테니까 그 전에 잠깐. 이혼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우선 아린이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도 친권도 난 포기 못해. 그래 어차피 아린이야 나보다 당신을 더 따르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포기하는 모습에 증오심이 한층 진해졌어요. 당장에 남편 목을 조르고 싶은 걸 꼭 참고 다시 말을 이었죠. 그리고 재산 분할도 나 당신한테 시집와서 지금까지 육아, 집안일, 어머님 아버님 봉양 그 무엇보다 소홀히 한 건 하나도 없어. 못해도 10억은 줘야 할 것 같은데? 뭐? 10억이나? 왜? 당신이랑 아버님 요즘 버는 거 보면 그 정도는 돈도 아니지 않나? 그래 알겠어. 얘기가 빨라서 좋네. 돈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이혼해줘. 바로 다음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뽑아왔어요. 거기에 바로 도장을 찍어주자 씩 웃대요. 서류는 내가 제출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여보. 나 없이도 행복하길 바랄게. 그래, 당신도 잘 지내. 남편의 역겨운 얼굴을 단 1분 1초도 보고 싶지 않아 얼른 일어났어요. 곧 펼쳐질 악몽은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희희낙낙 저를 배웅하더군요. 남편과 마주 앉아있던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복수가 자기 파멸의 길일 뿐이라고 그냥 다 잊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했지만 글쎄요.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실제로 복수할 일이 없던 사람이 아닐까요? 바닥을 기며 괴로워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날카롭게 벼려든 복수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죠. 먼저 남편이 준 돈으로 부지를 사들이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서 만드는 간식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량 생산이 힘들고 로스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터 자동화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시아버지와도 남편과도 공유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죠. 시아버지 사업을 도와주면서 쌓은 기술과 인맥으로 저는 자동화 공정 설계를 착착 진행해 나갔어요. 공장을 지으며 만난 현장 사람들과도 신뢰를 쌓으면서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했죠. 그 뒤에 바로 제 독자적인 브랜드를 출범시켰어요. 이 말이 독자적인 브랜드지 파는 제품 대부분이 시아버지 회사에서 파는 것과 똑같았죠.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덕에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었고요. 만 역시 한층 안정적이게 됐네요. 여기에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까지 더해지자 바로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오더라고요. 한편 저는 시아버지네 회사에 스파이를 한 명 심어뒀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오면서 회계장부를 남편이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일머리 없고 단순 무식한 사람답게 분명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역시나 적중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떼어주는 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조금씩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뒷돈까지 받아먹었네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시아버지 역시 썩어버린 건 마찬가지였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그냥 몰래 쓰는가 하면요. 매일 해야 하는 공장 청소와 소독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며칠씩 건너뛰었네요. 저는 이 모든 걸 스파이를 통해 증거로 받아뒀고요. 기회를 엿보다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신고했어요. 며칠 뒤 단속이 떴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죠. 비록 과태료와 몇 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끝이었지만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역 신문사에 이 사건을 제보해 기사를 내달라 했네요. 약간의 금전적인 대가를 줘야 했지만 그 정도쯤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물론 회사 이름 같은 건 익명으로 나갔는데요. 그 좁은 지역 회사에서 영원한 비밀은 없었어요. 암암리에 소문이 돌면서 회사 매출은 순식간에 뚝 떨어졌고요. 폐업 직전의 상황이 됐죠. 저는 저와 각별했던 직원들만 추려서 저희 회사로 영입했어요.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뒤늦게 제가 생각났나 보죠. 이혼 후 생전 연락 한 번 안 턴 인간이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여보, 그게 실은... 남편은 회사가 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전부 시아버지 탓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도와달라는 거더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손 벌릴 곳이 없잖아. 부탁인데 딱 1억만 빌려줄 수 없을까? 그럼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싫은데?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도 아니고 내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해? 저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남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미간을 좁히더군요. 당신 너무한다 진짜. 그래도 내가 아린이 아빠인데 내가 이대로 망해봐. 아린이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우리 아린이는 내 딸이야. 이미 당신 같은 건 머릿속에서 지웠는지 찾지도 않는다고. 하긴 같이 살 때도 한 번도 살가운 적 없던 아빠였으니까. 그러니 당신이 망하든 말든 그게 우리 아린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여보, 왜 그래 정말. 방금 내가 화내서 미안해. 나도 너무 다급하니까 그랬어. 제발 부탁할게. 딱 1억만 빌려줘. 어? 글쎄 싫다니까? 그리고 여보는 무슨 여보?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싸보이는 상간녀한테나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제 입에서 상간녀의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설마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랑 상간녀 앞으로 고소장도 보냈는데 아직 안 간 모양이지? 고소장이라니! 당신 미쳤어? 조강지쳐 놔두고 다른 여자랑 붙어 먹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상간자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으니까 기대하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난 이미 이혼할 때 당신한테 10억이나 줬는데. 그래, 그건 너 같은 쓰레기랑 살았던 내 지난날의 보상이고. 이번 고소는 너랑 상간녀가 치러야 할 죗값이야. 배상금 두둑하게 준비해두고 있으라고. 제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악을 썼어요. 배상금은 뭔 놈의 배상금이야? 지금 회사 다 망하게 생겨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어떻게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이제야... 더 무서운 사실 알려줄까? 최근에 당신 거래처 죄다 뺏어간 땡땡식품 있지? 그 회사 대표가 바로 나야. 제 고백에 남편이 입을 떡 벌렸어요. 그 얼빠진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제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정말 단단히 돌았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 회사 제품들이 우리 회사 제품이랑 하나같이 너무 똑같았다고. 두고 봐.
내가 당신 산업 스파이로 고발할 거니까. 고발할 테면 해보시지. 내가 그 정도 법적 자문도 안 받았을까 봐? 원래 식품에 대한 레시피는 따로 특허 같은 게 없어, 이 멍청한 인간아. 제 말에 남편은 분한 듯 시근덕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대문 밖으로 내쫓은 뒤 집으로 들어왔죠. 혼자선 제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며칠 뒤 남편은 시부와 함께 씩씩거리며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전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불러 사자대면을 했죠.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한 것도 잠시, 시아버지는 이내 제게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어요. 재민이한테 다 들었다. 어멈,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네가 우리 집안에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뭘요, 아버님? 잡아떼도 소용없어. 우리 회사 레시피 도둑질에 간 땡땡식품, 그게 네 회사라며? 저 인간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시피엔 저작권이 없어요, 아버님. 그래도 도의라는 게 있는 거지. 아버님이 도의를 운운하시니 참 우습네요. 애초에 그 레시피 개발에서 다 망해가던 과수원 살려준 게 누군데요? 저잖아요. 그동안은 한 식군이 굳이 니꺼 내꺼 따지지 않았던 건데요. 저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는 바람에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던 건지. 그래서 이혼하는 김에 제 레시피 되찾아온 것뿐이에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의 뒤통수를 내려치더군요.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렇게 처자식 두고 바람을 피긴 왜 피워? 다른 여자랑 붙어먹을 거면 걸리지나 말든가. 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버지? 다 저 사람이 나쁜 건데. 10억 받고 이혼했으면 끝인 거지. 이제 와서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뭐 이혼할 때 절대 동종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두든가. 이 멍청한 놈.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노름빚 갚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뼈 빠지게 고생한 아들한테. 어느새 서로 싸우기 시작한 부자를 보고 있자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할 말 있지 않으세요? 제 부름에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 시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선언하듯 외쳤죠. 우리 이혼해요, 여보. 나 더는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뭐? 이 여편네는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요. 나 40년 가까운 세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아이고, 어머니 뭐라고 바람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허구한 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내 속이나 썩이고 삼시세끼 밥이나 차리게 만들었지. 나 더는 당신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어머니 선임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나 정도면 결혼 생활도 오래됐고 재산 기여도도 높아서 재산 분할 받을 때 유리할 거라고 하대요. 또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따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뭐야? 그래서 당신도 어멈처럼 나한테 한몫 단단히 뜯어내겠다는 거야? 어디서 꽃뱀짓만 배워가지곤. 꽃뱀은 당신이 그동안 만나던 무수한 술집 여자들이나 그랬고요. 난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똑 부러진 시어머니의 말 앞에서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집씹으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저 역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했네요. 결과는 당연히 저희 고부의 승리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그 결과 휘청거리던 회사도 아예 폭삭 망하고 말았죠. 옆에 찰싹 붙어있던 상간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저는 그 상간녀들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마침 교사길래 학교에 연락해 면직하게 만들었고요.
시어머니의 상간녀는 술집 여자길래 뭔가 더 구린 게 없나 뒷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남자들 상대로 사기치고 돈 뜯어낸 경력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흥신소를 통해 그 꽃뱀한테 당한 피해자들을 일부 모아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최근 친척분을 통해 시아버지와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둘 다 돈 문제로 의가 제대로 상해 이젠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치매가 오는 바람에 요양원에 들어가 있고요. 남편은 사업이 망해 생긴 빚을 폭탄 돌리기 하다 결국 사채비까지 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불황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대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승승장구 중이고요. 싱글맘이지만 꿋꿋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저희 딸 잘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종종 찾아뵙고 있어요. 비록 남편과 이혼했어도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복수의 열매를 누가 쓰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달콤하기만 한데.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호구처럼 당하지 말고 당하면 당한 만큼 꼭 갚아주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